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방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국방부에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드 관련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어서 향후 우리 측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급조했던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해경과 소방청이 부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 씨가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치밀한 삼성의 돈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박 전 전무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주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상급인 심각 단계로 올리는 한편 최초 감염 농장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과정을 확인하는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세월호 선체 3층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채 수습됐던 유해가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 씨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수습자는 4명, 남은 미수습자는 5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과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에 있던 추가 반입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된 대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업무보고 초안에는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실장이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위 실장은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구두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윗선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황 전 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대면 조사를 했던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사건은 이처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할 핵심 내용을 과연 정책실장 선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반입 누락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 장관이나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국방부 조직도에 따르면 장차관의 바로 아래 국방정책실이 있습니다.
장 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직할 부서입니다. 위승호 실장이 한민구 장관에게 문구 삭제 관련 내용을 보고도 안 했다는 건 개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청와대 업무 보고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진상조사 결과와 남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청와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왜 그러면 보고를 누락했는가 하는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승호 실장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2기는 이미 공개를 했지만 이 4기의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전에도 보고서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런 자세한 거는 구두로 설명하기로 했다라는 점인데, 예. 하지만 다름 아닌 대통령이죠. 군 통수권자한테조차 미군 측과의 합의를 들어서 비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대목이 나오고요. 예. 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아신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겐 뭐 서면으로도 아니고 또 구두로도 아니고 일절 보고가 안 됐다. 이건 뭐 미국하고 보안을 지키기로 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전 정부에서 자주 쓰던 말 국기문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지난 정부에선 추가 반입 사실을 NSC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정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 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그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청와대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인 비협조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은폐 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국방부 자체 조사 등의 어떤 향후에 조사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다시 뭐 조사합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보고서 초안의 표현을 삭제하는 과정,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 정부 들어서 사드 추가 반입 여부를 먼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각에선 김관진 전 실장이 열흘 정도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자신이 나간 다음에 뭐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발표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 국내법상의 환경 영향 평가는 33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같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또 항목이 적어서 6개월 안팎이면 끝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바로 이 33만 제곱미터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예. 잠깐 들어보시죠. 선정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해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그 선거구의 게리맨더링 같은 느낌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건데, 예.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예. 아무튼 사드 배치를 빠르게 완료하려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저 축소해서 받으려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의도적으로 맞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청와대는 제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예를 들어서 뭐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부지가 뭐 변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질문을 했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런 가정이나 전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사드는 보고 누락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드 비용은 미국이 대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면서 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사드 비용에는 사드 발사대 도입 비용 이외에도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드 개선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JTBC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이 사드 부지 비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 결국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제출된 이 보고서엔 취임 1년을 맞이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평가하는 한반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엔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6년에 8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00억 원이 주한미군 활동 지원을 위해 지불됐다며 이 협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사드 부지 개선은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한 건설 비용 등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건설 비용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는 매년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와 관련된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직접 명시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명시된 다음 날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우선 사드 부지 개선 비용, 이게 아마 그 영어식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를 위한 건설 비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지거나 레이더를 거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특히 배치지가 원래 군사기지가 아니라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각종 공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 다만 이 한미 양국이 개선 비용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드 부지하고 기반 시설은 우리가 낸다는 게 이제 애초에 계획이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도 사드 관련 비용으로 쓰인다. 이건 명확히 설명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 이걸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큰데요. 예. 일단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또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즉 분담금 중 얼마의 비용이 정확히 들어갈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드 관련 비용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예, 지금 분담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죠. 9천억 원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왕에 잡혀 있는 9천억 원대의 분담금 여기서 쓴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추가로 낼 금액은 없겠지만 예.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예. 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진 않지만 이 액수를 책정한 2014년에는 사드 배치가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양국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액수인데 이 비용이 추가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관리 비용 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분담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분담금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거를 그러면 그동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지난 정부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 1일 국방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당시 기자들이 건설 비용이 분담금에 쓰일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운용 계획서가 제출되면 한미 간 협의를 거쳐서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서도 제출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측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4월 26일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가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지금 답변한 걸로 봐서는 이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의가 따로 없었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좀 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이건 소파 규정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부대 조성 비용을 우리가 내는 식이 되는데 분담금이 여기에 쓰이는 거는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과연 부지 조성과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내게 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계기로 분담금이 추후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측이 인상 요인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비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실제로 연관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바로 그때 트럼프가 1조 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과 연관성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런 정황은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9월에 F-15SE로 사실상 정해졌던 차세대 전투기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F-35A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의혹 이외에도 기술 이전 불발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방추위원들이 감사 요구를 했지만 감사도 제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 지원이 지연된 데 따른 의무이행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와 F-35A를 7조 3천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매 조건으로 군사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가량이 지연됐고 최소 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추위는 이행 지원금을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추위원은 록히드 마틴사와 당초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추위원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행 지원금을 물리지 않는 데 대해선 방사청도 규정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규정 운령에는 어긋납니다. 예, 어긋나지만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통해서 방추위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미 지난해 말 이 사안을 알았지만 본격 감사는 지난 4월에야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지난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18부 5처 17청이라는 골격이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급조했던 국민안전처가 폐지됐고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갑자기 없어버렸던 해경은 부활했습니다. 소방청도 신설됐습니다. 소방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던 소방관 처우 문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대강 사업 이후에 악화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첫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재난 안전 기능 강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 산하조직으로 격화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다시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고 재난안전 등 남은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합쳐져 행정안전부로 이관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분산돼 있던 4대강 보관리 등 전반적인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지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놓고 2달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대야 관계를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최소한의 개편 방침에는 긍정적입니다. 일각에선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 내년에 이루어질 개헌과 맞물려 추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이와 함께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없이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입해서 11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세금에서 나간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33,000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노동자 한 명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뿐 아니라 청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방안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로 늘립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 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켜 조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선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조직만 커질 수 있고 해마다 수천억 원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사실 정부 조직 개편안이든 또 추경안이든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핵심 안건이나 인사청문회 향방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질수록 관심을 받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죠. 그런데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곧바로 박지원 의원을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전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이낙연 총리 인준 쪽에 찬성표를 던지며 총리 후보자 지명 22일 만에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도 국민의당이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추경안 등 안건도 사실상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내 의견 충돌입니다.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가장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을 하려는 청와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야당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호남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날짜도 9일로 미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대위원장은 당이 욕을 먹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를 함축하는 말이기도 하죠.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박지원입니다. 예. 자, 우선 방금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문 보고서 채택 날짜를 9일로 미뤄달라 이렇게 국민의당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왜 미루는 걸까요? 지도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공정해야 될 분인데도 사실 그의 과거는 불공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가장 적임자로 김상조 후보자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는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일로 늦춰놨으면 그 9일까지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은 그 문제로 투표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떤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통보받기로는 8일 날 아침 9시에 의원총회를 소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원래 보고서 채택은 7일이지만은 7일의 경우에는 두 개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9일로 미뤄졌지 않는가. 그래서 8일 날 당에서는 결정될 겁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당에서는 반대하는 강경 기류도 있고 소수에서 그래도 개혁을 위해서 찬성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맨 먼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다. 그래서 통과시키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조금 더 강경지류가 있지만 좀 더 대화를 해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다른 후보자들 경우에 물론 아직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일부에서 이제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전부 협조하기는 좀 그렇고 그중에 한두 사람은 낙마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낙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외교부에서 비고시 출신 처음 장관이고 또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여성 출신이고 그의 실력으로 보아서도 저는 강경화 장관도 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갈등도 좀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는 찬성을 하지만 국민 여론이나 당내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청문회가 7일 날 진행되면은 그 결과를 보고 국민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남의 평가는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높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어떤 기반이 또 호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일종의 딜레마 이런 것들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든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했고 지금 5.18 행사에서 파격적인 모습, 감동적인 기념사를 보고 호남에서는 확 막혔던 가슴이 확 뚫려버린 그러한 통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고 특히 호남 인사차별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차별 인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호남에서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잘 하고 있으면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 낫지 거기에다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보내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예를 들면 그 총리 청문회 이후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청와대 안보실 2차장도 그런 면에서 경질시켰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름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파격적인 5.18 인사 행사나 인사를 보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방금 얘기가 나온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함께 시중의 구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스스로 물러난 건 청와대가 인선 발표를 한 지 12일 만입니다. 새 정부 들어 수석급 임명직 가운데 첫 사의 표명입니다.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현재 병원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주의 절차 등 문제로 공식 임명장을 받진 않았지만 그동안 청와대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선 이후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가 김 전 차장의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김 전 차장이 물러나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청와대는 인선 발표 전 김 전 차장의 구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안현호 일자리 수석도 내정된 뒤 검증 과정에서 내정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달 남은 전당대회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냐 아니냐, 이른바 홍, 비홍 구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귀국과 함께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당내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잠이 안 올 지경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타장 같습니다. 홍 의원뿐 아니라 원유철,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홍 전 지사를 맡겠다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위기를 추스르고 강한 야당으로 변모하려면 홍준표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당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김무성, 유승민 두 기둥 없이 이달 말 당원 대표자 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게 됐습니다. 유승민 등판론이 막판까지 제기됐지만 유 의원이 세대교체 의지를 보이면서 경선 구도는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김영우, 김세연, 이혜원, 황영철 의원 등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심상정 대표가 당이 새로운 지도력으로 정치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쌍두마차였던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대신할 당의 간판을 찾아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폭로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노 씨는 최순실 씨가 오직 딸 정유라 씨만을 위해서 삼성 지원금을 쓰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가 삼성은 치밀해서 그 돈을 받아도 문제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오늘은 인신공격 논란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삼성 돈을 받아낸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먼저 노 씨는 2015년 8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순실 씨가 삼성 돈은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박원호 전 전무가 정유라 씨 말고 다른 승마 선수를 찾아보려 하자 최순실 씨가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느냐고 묻자 노 씨는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 씨는 당시 최순실 씨가 직접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노 씨는 오후부터 진행된 변호인들의 신문에서도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이혼을 하지 않았냐, 가족 중에 검찰 직원이 있다고 과시한 적이 없느냐는 등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이어가자 인신공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나서 이 변호사의 질문을 제지했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대화를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고 최 씨는 넘어져서 타박상이 심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다루는 재판부의 판사들이 들어와
재판을 방청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새 정부의 주문이죠. 경찰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물대포 사용 자제를 포함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요구해온 물대포의 직사 살수 금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직사살수를 전면 금지하라는 인권위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좌우로 흩뿌리는 분산살수나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는 곡사살수만으로는 폭력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살수차 사용 요건과 주의사항 등을 법제화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이후 직사살수와 최루액 혼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인권위도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 개선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에 따라 살수차 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사살수는 지면에 먼저 쏘고 가급적 머리 쪽으론 발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개정안이 부실하다며 지침을 다시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제주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곳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경기도 등 10여 곳으로 오골개가 팔려 나갔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정부도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먼저 최충일 기자입니다. 이번에 처음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제주의 오골개는 결국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4일 충남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제주 농가에 오골개를 공급한 전북 군산의 종개장의 검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시간이 늦어지면서 발표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마찬가지로 군산도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오골개가 팔려나간 경기와 부산, 경남, 충남 등의 농가에 있는 가금류 3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현재까지 군산 종개장에서 6개 지자체의 16개 농가로 3,600여 마리의 오골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4곳에서 이미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첫 발원지인 군산 농가 외에 오골개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경기와 충남북, 전북 등 5개 주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번 AI 확산은 근본적으로 허술한 방역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폐사하는 오골개가 늘어나는데도 전국으로 팔았고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번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의 종개장은 지난달 14일 정읍의 한 농장에 오골개 병아리 150여 마리를 판매했다. 일부가 폐사하자 나머지를 반품받았습니다. 이후 20일부터 평소보다 폐사율이 치솟았는데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760마리를 전국에 판매했습니다. 제주의 1,000마리를 포함해 경남 양산과 경기도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등 전국 6개 시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중 160마리는 아직도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골개를 공급받은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일 첫 의심 신고를 한 제주도 농가의 경우 이미 지난달 말 한 차례 폐사가 있었지만 추가 폐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아예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국은 농가들의 은폐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기능법 위반 법률 등에 따라서 고발 등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군산에서 팔려나간 오골개 일부가 각 지역에서 2차 유통됐습니다. 여기에 군산 농장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 전파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에 AI가 처음 발생한 곳은 오골개 농장입니다. 오리나 오골개는 닭보다 몸집도 크고 면역력이 높아서
감염이 돼도 곧바로 폐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내뿜습니다.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간이 검사로는 감염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 2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14일 무렵에는 이미 전북 군산의 종개장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닭이 AI에 감염되면 사흘 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오골개와 오리는 감염 후 2주 이상 버티고 끝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생존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호흡기와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내뿜습니다. 살아있는 개체에서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여름철이라도 개체도 있는 한 계속 순환 감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면역력이 높은 만큼 뿜어내는 바이러스 양도 적어 간이 검사로는 잡아내기 힘듭니다. 최근 간이 조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농장에서도 감염된 가금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에 나타난 바이러스는 2014년과 15년 국내를 휩쓸었던 H5N8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 유행한 H5N6형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잠복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오골개 등을 거치며 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AI뿐 아니라 가뭄도 문제입니다. 전국의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백의 고랭지 배추밭은 타들어가고 창원의 주남 저수지는 15년 만에 낙동강물을 끌어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해발 1,300m에 있는 배추밭입니다. 이맘때면 파릇한 모종들로 가득 차지만 지금은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강수량이 뚝 떨어지면서 밭의 90%가 메마른 겁니다. 급수차가 저장용 물탱크에 물을 실어 나르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파종식인데 이때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주기도 지금 힘이 들어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도 비상입니다. 물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자 15년 만에 저수지를 낙동강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수장에서 끌어올린 강물은 수로를 통해 매일 5만 톤씩 저수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경남에서도 남단인 이곳 남해군은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저수지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168개 남해군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0%로 평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는 물론 밭농사마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깃 테러가 확산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광장에서는 축구 경기를 보던 팬들이 폭죽 소리를 폭탄 테러로 오인해서 대피하다가 무려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테러가 발생한 현지 시간 3일 밤 이탈리아 산카를로 광장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중계를 보려고 축구팬 3만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정체 모를 폭발음이 들립니다. 폭탄 테러로 오인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기 시작하면서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Non so cosa sia successo, io ho sentito un boato, ho visto tutta la gente come un domino, come le pedine di un domino cadere, un forte boato, uno spostamento d'aria, ho sentito più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넘어졌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밟으며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그런데 폭발음은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폭죽 소리였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테러 소식에 겁에 질린 군중이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다고 오인하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1,500여 명이 다쳤고 머리와 몸통을 밟힌 7살 어린이 등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Tanta paura, soprattutto quando ho visto la gente che era insanguinata e ho pensato qua sta sparando, io non voglio morire, mi sono veramente per la mia incolumità nonostante una scarpa fosse senza... IS의 무고한 민간인을 노리는 소프트 타깃 테러 공포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2주 전에 세월호 안에서 참사 당시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온전하게 발견된 유해가 있었죠. DNA 분석 결과 일반인 이영숙 씨 유해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9명의 미 수습자 가운데 4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씨의 아들은 다른 5명이 돌아올 때까지 부두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지금 2달 넘게 취재 중에 있는 이가혁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이영숙 씨 유해 DNA 검사 결과가 아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이제 된 거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곳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던 이영숙 씨 아들에게 DNA 분석 결과를 공식 통보했고 또 오늘 해수부는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이영숙 씨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온 제주에서 일을 하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습니다. 이 씨의 유해는 지난달 22일 섬채 3층 선미의 왼쪽 객실 밀집 구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지정했던 그 구역에서 구명조끼까지 입은 채 또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속 그대로 붉은색 등산복 점퍼를 입은 채로 발견이 돼서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습니다. 예. 자, 1143일 만이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씨의 아들은 남은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올 때까지 부두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년 넘게 기다려온 어머니의 유해를 최종 확인한 아들 박모 씨는 일단 어머니의 장례는 다른 미수습자가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못 찾고 이렇게 남겨진 그 기분들을 알기 때문에 찾았다고 해서 이제 그 가족분들 옆에 떠나는 게 아니고 같이 찾을 때까지 저 옆에 지켜드리려고요. 예, 지금 남은 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현재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3층 중앙 로비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면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3층 중앙 로비 구역은 수색 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하고 또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나 테이블 같이 부피가 큰 장애물도 많아서 상당히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도 넓고 또 선체의 중앙 부인 만큼 미수습자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중앙 로비 구역 내부 수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안전모와 몸 전체를 감싸는 방진복을 입은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진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높이가 최대 2.5m까지 쌓인 자재와 진흙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그 공간에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학생 박영인 군과 남현철 군, 또 양승진 교사, 또 일반인 미수습자인 부자관계인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 등 총 5명입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하루빨리 추가 유해 발견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것은 안방의 세월호라는 얘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아이, 또 뱃속의 태아까지 잃었지만 지난 정부가 사과는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현 씨는 5년 전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증상을 앓다가 숨졌지만 당시엔 원인조차 몰랐습니다. 뒤늦게 집에서 사용하던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지병이 있었다면서 살균제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정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정부에서 케이스 마크 안 해줬으면 우리가 그거 사서 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타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김 씨 같은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뱃속에 있던 태아 밤토리와 생후 4개월 된 동영이를 차례로 잃은 권민정 씨는 아이들은 실험쥐가 아니다고 썼습니다.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춰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동영이는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4등급 판정을 받았고 태아 밤토리는 아예 피해 등급 대상조차 못 됐습니다. 또 다른 4등급 피해자 이재성 씨는 정부에 먼저 명확한 피해 등급 기준부터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 4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 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편지를 낭독한 뒤엔 문 대통령 얼굴 가면을 쓴 참가자가 피해자들을 안아주는 행사도 선보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아울러 지원 확대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수사 가능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설립이나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던 검찰은 지난해 초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 몇몇에 대한 처벌에 그쳤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고발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건 이미 확인된 어떤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법적 처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국가 책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지시하면서 보상 한도나 피해 인정 기준 등이 개선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재는 피해 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금융사로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일삼던 한국인들이 필리핀 경찰의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갇힌 한국인 23명은 본국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다 현지 이민국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조직이고요. 현재 필리핀 당국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에서 제외됐었지만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거가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수사 강화로 조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학생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 상당수가 현지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무실을 찾았다 감금된 뒤 범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의자들은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지만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송환 여부는 현지 이민국 담당인 만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의 뇌 사진과 이 지도를 비교하면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정상 상태인 75세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와 같은 나이의 치매 환자 뇌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피질 두께가 줄어드는데 치매 환자의 뇌는 일부 피질이 정상인보다 훨씬 많은 약 1mm 가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MRI로 찍은 환자의 뇌사진과 표준 뇌지도를 비교하면 치매에 걸렸는지, 나아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표준 뇌지도는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남녀 1,044명의 뇌를 정밀 촬영해 최근 완성했습니다. 한국인 뇌 노화 과정을 표준화를 토대로 치매의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표준 뇌지도와 함께 환자의 뇌사진을 표준 지도와 자동 비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진단 대상자의 뇌사진을 입력하면 의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치매 여부 판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전국 대형 병원에 배포해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연구단은 이 방법을 통해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 치매 발병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건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집단 대출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6곳의 5월 가계대출은 3조 3,4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0%인 1조 3,500억 원가량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입니다. 대선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양 열기에는 새 아파트의 느슨한 대출 규제가 큰 몫을 했습니다. 기존 주택과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은 LTV, DTI 같은 대출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낼 때는 이자만 갚다 원금은 나중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 대출에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DTI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첫 단추는 집단 대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진원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 대출 전면 규제 시 입주 포기 사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인기그룹 빅뱅의 탑 본명 최승현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던 최 씨는 사기동단으로 전부 조치됐고 곧 직위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통학버스 화재 범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운전기사가 보상금을 노리고 피해자로 위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운전기사가 CCTV가 없는 터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당시 아이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버스의 기어를 중립이 아닌 저단에 넣은 점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예멘, 바레인, 이집트 등 5개국이 테러 조직을 지원해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전격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자국 내 카타르 외교관 철수를 명령하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중단시켰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수니파 5개국이 시아파 이란과 가깝게 지낸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것은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우리나라 남자 탁구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소속 이상수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단식 메달을 따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22위 이상수는 세계 7위 홍콩 웡춘팅을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주도권을 잡았고 고비마다 백핸드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세트스코어 4대1로 승리한 이상수는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국제탁구연맹이 선정한 지난해 최고 득점의 주인공 세계 2위 중국의 판젠동이었습니다. 이상수는 판젠동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과감하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한국 선수로는 2007년 유승민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상수의 돌풍은 32강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수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계 4위 중국의 장지커를 이겼고 16강전에선 벨라루스의 백전노장 삼소노프까지 꺾었습니다. 강자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수는 정영식과 짝을 이룬 남자 복식에서도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탁구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에 최근 들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전달된 시민들의 정책과 의견이 벌써 3만 7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시민 정치참여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화문 현장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청소년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전문가부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들까지 참가자들이 다양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 청소년이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달 25일 광화문 광장에 문을 연 이곳은 각자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써내려는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시민들로 북적댑니다. 시민들이 종이에 다양한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내용물은 이렇게 게시판에 붙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대시켜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이곳은 새 정부가 마련한 국민소통창구 광화문 1번 갑니다. 정책 제안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제안 내용을 적어 접수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불공정 문제 상담부터 각종 지역마을 문제 해결까지 각자 사연을 털어놓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철 타고 오신 거? 예, 2시간 좀 좌우를 냈어요. 이런 장소를 한 번도 우리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속이 좀 후련하셨어요? 말씀 그래도 좀 예, 하고. 후련했지요. 정책 제안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국민 인수위 공무원과 직접 얘기도 나눌 수 있어 시민 수십 명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려는 시민들이 찾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시민들이 기증하는 코너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소설책과 여행 서적도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시집과 환경 관련 서적도 있습니다. 한 권을 뽑아서 소개를 해보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와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온라인과 우편, 전화 등을 포함해 지난 열흘간 모인 시민들의 정책 의견은 모두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정말로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이런 소통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 좀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광장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지 서류가 모이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청사 내부에서는 직원 10명 정도가 그동안 접수된 제안서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데 한창입니다. 오늘 하루 제출받은 정책 제안서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불공정부터 성평등 문제, 저출산, 일자리 문제 등 모두 16가지 분야에 걸쳐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류된 제안서들은 오는 8월 대통령과 국민대화의 주요 참고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 광화문 1번가 주변에는 여러 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향후 백서 형태로 제작돼 국정 흐름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50일 동안 이곳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역과 이념, 세대 간 갈등을 뛰어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는 바람일 겁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소통과 민주주의 정착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검증도 다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탄핵된 대통령의 왕 실장이 한창 시절 던졌다던
너무나도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 말이 나왔던 복국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지만 그는 영어의 몸이 됐으니 이것도 역사의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은 대표적인 정치 선동 구호로 악용돼서 우리 역사에 수많은 오점들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말씨를 쓰는 동양 사람이나 학교 선후배가 더 살갑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고려와 조선은 상피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피한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등에 따르면 의금부나 사헌부와 같이 이른바 권력기관일 경우에 친인척이 관련돼 있으면 재판을 맡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친척이 재판부에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멈추고 그가 다른 자리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 상피제 때문에 옥송이 지연된다. 성군 세종도 푸념했을 정도로 제도는 철저하게 지켜졌던 모양입니다. 가제가 개편을 들지 않도록, 초록은 동색으로 물들지 않도록. 그러나 역사는 필연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늘 거꾸로도 가는 모양입니다. 이미 논란의 그 사진 한 장으로 망신을 자초했던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수사했던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사 겸 식사 혹은 식사 겸 조사, 웃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들만의 셀프 감찰에 이어서 결국 고발된 검찰의 간부는 이 사건의 수사를 자신의 휘하 조직에 맡기는 셀프 배당으로 그 셀프 시리즈는 정점을 찍었죠. 우리가 남이가 25년 전 전직 엘리트 검사가 남겼다는 그 말은 아직도 검찰 사회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는 것. 하필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그 식당 역시 복국을 파는 식당이었다 하니 이 또한 역사의 우연인지 필연인지가 헷갈릴 즈음에 기록에 남아있는 그 다음의 말을 보니 왜 이리도 그 말이 질기게 살아남았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앞서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진상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 남는 의문점, 앞으로 밝혀야 할 점에 대해서 청와대 기자와 함께 2부에서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드 보고 누락 의혹이 처음 나온 게 지난달 30일이었죠.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일단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결과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그 보고서 초안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는 것과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이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 예. 이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보고서 삭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설명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먼저 적극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밝혀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군은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존재인데 만일에 뭐 없었기에 망정이지 대통령이 사드가 6대 있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유사시, 즉 일이 벌어졌다면 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소개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국방부 실무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윗선의 어떤 조직적인 관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야권 등에선 혹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우 충격적이라는 발언에 비춰서 초기에는 정말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또 속전속결로 중간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기문란 행위다,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와 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제를 좀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가 초라하다, 또 용두삼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논란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6기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6기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당시 청와대가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비공개했는지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비공개를 했는지 이게 명확하게 좀 안 밝혀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까지는 나왔는데 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도 과연 그 사람 하나로 그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고요. 또 어떤 경위, 이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결정했나, 왜 비공개했나는 어쨌든 간에 위승호 실장의 책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건데 이 반입, 어떤 경위로 반입이 됐는지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결정했느냐, 왜 비공개했느냐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국내 보고 라인의 문제지만 반입 경위로 가게 되면 미국 측과의 연관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인데 이미 우리 측에선 여러 차례 이거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다라고 미국 측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제임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인 검토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서둘러 종결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무튼 예를 들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미국 쪽은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그 입장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은 게 지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뉘앙스로 읽히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조금 아까 얘기 나왔던 제임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사드 부지 개선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미국 하원에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제 일부에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이게 그 원래 한미 양측은 사드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 별개라고 얘기했던 건데 졸지에 저 내용을 보니까 합쳐져 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드 반입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흐려지고 섞여지는 느낌이 있는 건데 자,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사드 배치 비용에 쓴다는 건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언뜻 보면 우리가 이미 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줬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알아서 쓰는 거면 문제가 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분담금에서 사드 비용을 쓰게 되면 앞으로 2019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금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미국 측이 별도로 자체 미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정리하자면 지금 한 그 사드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한 9천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사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책정됐던 예산인데 사드에 필요한 돈을 거기서 빼서 쓰겠다는 것은 이미 분담금이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드용으로 따로 빼겠다는 거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이. 그거를 미국 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오늘 보도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네, 정부가 발표한 11조 2천억 원의 추경 편성,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경제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팩트체크가 이 논쟁을 검증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추경 편성은요,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입니다. 네. 지금 쟁점은요,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경기 나쁘다, 취업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근거로 이제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주장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생산 투자 회복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5월에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요,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요, 추경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근거 자료가 오히려 추경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재부 판단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 한데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근거도 내세웠습니다. 1분기에 GDP가 1.1%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발표 수치를 보면 GDP 회복세는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분석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1.1%의 저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는 건설, 설비 투자에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0.4%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지금 경제 회복세는 끝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한 50% 정도 되거든요. 민간 소비가 회복이 돼야지만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부동산 효과로 일시적으로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회복세를 판단하기가 이르다. 일종의 좀 통계 함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0.1%포인트 4월에 올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추세적으로 한번 보죠. 그렇게 되면 이어진 하락세를 끌어올릴 정도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정부 통계상으로 10%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맞느냐, 지금 이제 추경을 할 정도로 급한 것이냐, 이걸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 요건의 논쟁이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 메르스 추경도 자연적 재해다, 사회적 재해다라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처럼 저런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지원국회 이래로 총 95번의 추경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항상 관철이 됐습니다. 추경 요건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자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존중하자, 국회는 철저한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홍문종의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요즘 당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 바퀴 걸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예.
예, 요약하면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칭했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당권을 잡게 되면 뺄셈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당이 걱정된다. 그래서 말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표현도 했었던가요? 하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양아치라는 친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기억을 하는데. 예, 바퀴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예. 썼습니다. 자, 홍준표 전 지사는 아무튼 귀국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측근에게 무슨 말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홍 지사는 보수가 자숙해야 할 때다. 당분간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선 때 홍 전 지사의 과격한 발언, 앞서의 바퀴벌레도 포함해서요.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요즘 당권 경쟁을 앞두고 좀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경선은 현재 홍비홍, 그래서 홍준표 대 비홍준표 구도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계에서는 앞서 잠 못 드는 홍문종 의원, 그리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예. 이 밖에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추미애의 잡은 손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총리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나중에 등장을 했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추미애 대표 옆자리에 자꾸 앉히려고 하는 모습을 서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옆자리에 서게 됐고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장면을 보면 추미애 대표가 자꾸 장하성 실장의 팔짱을 낍니다. 예. 장하성 실장이 자꾸 뿌리치다가 결국은 실패했다가 지금 저 장면은 기념사진을 찍기 직전인데 이때 이제 슬그머니 손을 빼게 됩니다. 예. 이 모든 상황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예. 장하성 실장에게 친근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예.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예. 오늘 저 장면이 지금의 당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래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즉 잡으려는 추미애 당대표와 벗어나려는 청와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 추 대표의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협치국회의 근간은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입니다. 시작부터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협치를 위한 협치, 즉 모양만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청와대가 당과 제대로 협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측근에게 이 발언을 물어보니까 당청 관계를 강조한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 민주당 내 다른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불만을 추미애 대표가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셀프 수사 무한 루프입니다. 예.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휘하의 조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노승권 1차장은 지난 4월 돈봉투 만찬 참석자입니다. 그렇죠. 즉 조사 대상자인데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부하에게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예. 이른바 저런 형태로 돼서 사실은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 일부는 다시 배당한 사람을 조사해서 그러면 어차피 결과는 뻔한 예. 무한 루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셀프 수사기 때문에 지난해 검찰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당시 수사할 때도 비슷한 무한 루프가 있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당시 수사를 했지만 법무부에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는 다시 우수석에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런 셀프 수사에서는 답이 역시 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에는 역시 우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도 검찰이 못 찾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를 잠깐 보면요. 네. 중앙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3명의 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1차장이 이제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인데요. 예. 저 밑에 조사 일부의 사건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승권 1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이 공안도 아니고 3차장 밑에 특수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데로 배당할 수가 없었다.
고민은 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조직도에서도 봤지만 특수분의 다른 부서의 사건을 배당하든지 예. 아니면 이 사건 주요 당사자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집이 분당인데 아예 성남지청으로 배당했으면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검찰이 개혁을 위해서 즉 셀프 개혁을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기다리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도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this old world starts getting me down and people are just too much for me to face, I climb way up to the top of the stairs and all my cares just drift right into space.